네, 네,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다빈 통역사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 임원 전담 통역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임원 전담 통역을 했었고요. 이제 인하우스 통역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좀 프리랜서로 통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랜서 통번역, 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하면서 영어 강사 일을 같이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저도 영어를 학습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어를 학습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시겠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스레드랑 SNS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특강을 해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차인데요. 이제 처음에 영어 친화적 사고와 습관 기르기. 그래서 방금 제가 영상 틀어드렸던 이런 과학적 접근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조금 필요한지 알아야 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언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국어가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늘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쉐도잉이랑 받아쓰기, 단어장 이쪽으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은, 최대한 뭐 많이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뇌과학적 접근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그 영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뇌를 사용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보이는 이 서술적 기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서술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서술적 기억이라는 거는, 어, 어떤 사건이나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장소와 같은 이런 기억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대에서 6시에 저녁에 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았을 때, 그거를 기억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단기 기억으로 꺼낼 수 있는 것들을 서술적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비서술적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기억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어떤 뭐 몇 시에 누구를 만난다 이런 어떤 기억 그런 정보와 관련된 기억이 아니라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이러한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서 꽤 오랜 시간 그 어떤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 근육을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어, 이 근육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그런 프로세스가 비서술적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그렇다면은 언어를 배울 때 필요한 기억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한번 채팅창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서술적 기억, 네. 어, 지금, 맞아요. 답이 나왔는데, 둘 다예요.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사실은
이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 둘 다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단어를 암기를 할 때는 서술적 기억을 쓰고,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회화의 영역까지 가져갈 때는 이 비서술적 기억 영역을 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거를 서술적 기억으로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방식은 수영을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수영을 배우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강사님이 수영을 하는 것만 보고 바로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문법을 외우는 방식은 수영을 배우러 가서 앉아서 이렇게 뭐 팔의 각도를 몇 도로 이렇게 올리고 뭐 발차기는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이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사실 수영을 배울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직접 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고 발차기를 해보고 다양한 영법을 반복을 해서 이게 될 때까지 해야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어도 비슷해요. 언어도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배운 그런 단어와 문법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의 어떤 기억을 토대로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있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틀어드린 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양한 연구들을 다뤄서 왜 그런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이 끝나고 나서 뭐 시간 되실 때 제가 여기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실제로 핀란드에 길 가다가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핀란드 시장의 상인, 그리고 한국에서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핀란드는 그 시장 상인분도 막 그 문법이 완벽하지 않고 한데도 되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핀란드에서 그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 2000단어 이내였어요. 93%가. 대부분 이제 1000단어 이내로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3000단어 이상을 이상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이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을 제대로 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뭐,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 비서술적 기억을 형성을 해가지고 해본다면은 정말 우리 그 한국인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는데 이 목표를 굉장히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어의 기대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3개월 동안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외국인과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목표를 이 사람들이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루에 50번 이상 큰 소리로 읽고 그걸 녹음을 해서 뭐 단톡에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50번 이상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쉐도잉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그 회화가 되려면은 일단 귀가 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트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를 반복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생님, 전 이 음원을 맨날 들었는데 안 늘어요. 저는 쉐도잉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50번 이상씩 하셨나요?
하면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쉐도잉을 하고 이 음원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고 했었을 때 적정량의 연습량은 하루에 50번 이상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 듣고 받아쓰기를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각자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본인들이 이제 해서 녹음해서 올리고 공유하고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걸 복습을 같이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배운 문장들을 가지고 서로 막 대화도 막 조금씩 나누고 이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동기부여거든요.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동기부여의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영어 말하기 프로젝트 결과인데요. 이제 A1이 제일 낮은 거고 올라갈수록 이제 B1이 여기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3개월 전에 A1이었던 사람들이 3개월 뒤에 B1 수준이 된 거예요. B1은 중급 수준이거든요. B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다들 되게 지금 많이 올랐고 다 A2 영역까지 갔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B1까지 훨씬 월등히 높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장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그거를 녹음을 하고 그리고 계속 쉐도잉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언어 구조적 접근이에요. 이제 영어는 1대1 대응어로 절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어 자체가 한국어랑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새로운 문화를 접근을 한다.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국어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두 단계를 거쳐가면은 절대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속담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적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쉬운 얘기를 할 때, 뭐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죽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희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It's a piece of cake 아니면은 It's easy as a pi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죽으로 바꿨으면은 미국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왜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다 흐린다라는 그 속담이 있었을 때 영어로는 One rotten apple spoils a barrel. 그래서 rotten apple 이거는 애플로 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더 많이 사용하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저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봐 주시고,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볼 건데, 자, 열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뭐, fever comes down, fever is getting better. 아까 좀 있었던 문장이었죠. 요거는 I think the fever is breaking이라는 단어를 또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는 사실은 뜻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break라는 거를 뭐 깨다 부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열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존재다. 이, 다른 존재고, 다른 문화고, 문장 구조 자체도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나는 이 기기를 53달러나 주고 샀어. I bought this device for $53. 이것도 말은 되긴 돼요. 근데 조금 더 이만큼이나 주고 샀어. 그리고 나 이 정도나 돈을 들였어. 조금 더 이런 문맥이 들어가려면은 This device ran me $53 혹은 뭐 This device cost me $53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게 한국식 문장을 보고 그대로 그거를 번역을 하면은 뭐 I bought this device for $53가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문장 구조가 항상 요 정도 문장 구조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상 단조롭고 되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번역 말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 저 여자는 내 돈을 노리고 있어. 했었을 때. 뭐, she wants your money, she aims at your money, she targets your money, 뭐, 이런 표현들도 한번 적어봤는데, 아까 정답이 나왔죠. 이 캐시 분이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왠지 제 동기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she is after your money. 그래서 이 after라는 것도 전치사잖아요. 이게 전치사인데, 어, 이게 항상 품사가 전치사라고 해서 한국어 전치사랑 대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저 여자는 네 돈을 노리고 있어. 노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사라고 이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after your money 이 전치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노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 자체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4번.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나는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 둘 다 늦잠이라는 단어였어요. 아까 또 이것도 다른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뭐, sleep until late 아니면 뭐, wake up late 이런 표현들보다는 아예 예상치 못하게 늦잠을 잤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oversleep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원해서 늦잠을 잤다 할 때는 sleep i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늦잠인데도 한국어로는 그냥 우리가 늦잠 자다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서는 표현이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udget is not enough.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뭐 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we don't have enough budget 아니면은 조금 더 들어간다면은 we're on a tight budget. 하면은 요게 조금 더 뭔가 원어민스러운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이걸 한국어로 보면은 저희 예산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버젯을 주어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를 항상 버젯이 아니라 위로 시작을 해도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부터 지양해야 할 부분은 한국식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거는 지양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바로 영어의 노출도를 높여야 해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어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풋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총알을 미리 장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총알을 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총알을 최대한 많이 충전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웃풋은 내가 그 총알을 다 충전을 했다면은 총알을 쏠 수 있는 실력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웃풋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뭔가 독해를 하거나 문법을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인풋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풋만큼 아웃풋을 많이 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싱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뭐 초급 단계에서 중급이었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어, 사실 그거는 인풋과 아웃풋의 양을 조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왕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말을 많이 장전을 해둬야겠죠? 아웃풋보다는 인풋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풋에 집중을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레벨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만큼 아웃풋도 늘리고 그 다음에는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그 인풋과 아웃풋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영어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봤을 때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내 수준에 맞는 콘텐츠, 내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과외를 하거나 영어 수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도 저한테 수업을 받는 분과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인지, 뭘 잘 못하고 계신지,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저는 좀 걸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업을 진행을 해도 많은 분들이, 뭘 모른다를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시는 건 줄 알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끄덕끄덕 하시길래, 아시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다음 수업 때 뭐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셨나요? 하면은 이제 네, 그때서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영어 학습자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을 만났을 때 틀리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있을 때 많이 해보고 많이 뱉어보고 하면서 틀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만나도 사실 틀려도 큰 일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영처럼 우리는 계속 이 반복을 해야 이 회화가 되고 말이 트일 텐데 반복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틀리는 거에 무서워서 그런 거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세요. 근데 잘 하고 싶으시면은 계속해서 실수도 경험을 하고 계속 틀려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이 틀려봐야 더 빨리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영어 수준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몇몇 영어 기관에서는 이거를 좀 도입한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CFR이라고 이게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거의 약자인데 이제 유럽 공통 언어 기준이라고 유럽에서 만든 영어 언어 수준을 책정하는 그 기준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뭐 A1에서 B1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레벨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해외에서는 그 외국어 수준을 파악을 할 때 이 CEFR을 거의 국제 그 표준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1부터 C2까지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A1과 A2가 베이직이고, 이제 B1, B2가 중급, 그리고 그 이후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내 영어 수준과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당연히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무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고 싶어. 나와 5분간 영어로 대화하고 CFR 결과를 알려줘. 제가 이걸로 결과를 판단하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다른 그 테스트, 독해, 리딩 테스트, 리스닝 테스트, 이런 게 다 있지만, 요거는 회화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마 무료 챗GPT도 이제 결제 안 하셨더라도 무료로 아마 이거 평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A2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1이면은 A1 English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와요. 뭐 A2 English 이렇게 해도 나오고 아니면 뭐 나는 특히 그냥 리스닝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뭐 A2 Listening, 뭐 A2 Reading native speaking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료를 찾고 싶을 때 내 레벨에 맞게 검색을 하면은 일단 해외에서는 요게 그 기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A1, A2 이런 게 붙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 같은 걸 봐도 이제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레벨에 따라서 몇 단어를 외워야 하고 이 기준이 있거든요. 아마 A1, A2, B1까지가 3,000 단어일 거예요. 이거 옥스포드 3,000 단어, 5,000 단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B1까지가 3,000 단어고 B2부터 이제 고급이신 분들은 그 5,000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옥스포드나 이런 해외 영양사전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A1 이렇게 떠요. 이 A1이라는 거는 이거는 find는 매우 그 초보자들이 배워야 하는 단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find를 찾아서 얘는 A1 단어긴 한데 밑으로 내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의 뜻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중급 학습자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B1 이렇게 또 떠요. 그래서 밑에 그 뜻들을 보시면서 아, 나는 뭐 B1이니까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하시기가 편하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완성도를 높이는 학습 방법?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빠르게 완성도 높이는 학습 방법. 과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